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외부와의 교류가 쉽지 않았던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제주엔 고유의 전통과 풍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00여 가구가 사는 제법 큰 마을인데요. 지난 봄 마을회관에선 잔치가 열렸습니다.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보통 잔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주의 잔치에선 빠지지 않는 돼지고기도 보이네요. 전체 돼지를 오늘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5마리. 고데기 한 마리당 80kg인데 그래 5마리니까 400kg. 그 정도 해야 잔치집이 행사 먹지. 아니면 고기가 모자라. 여유 있게 고기가 남아야 잔치 행사가 되지. 아버지 손님들 아니? 어머니 손님인가? 오늘의 잔치 주인공은 내일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 부부 대철 씨와 지연 씨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늘 식도요. 내일. 네. 예. 꽃가 원래 구하는 제주에선 결혼식 피로연가는 별도로 예식 전날 가문잔치라는 것을 엽니다. 원래 가문의 친척들만 모이는 잔치였지만 지금은 하객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죠. 우리 이렇게 자식들 편안하게 그냥 즐겁게 동네 분들 모시고 그래 같이 음식이라도 맛있게 나눠서 먹자고 이렇게 힘들어도 하는 거지. 잔치는 늦은 밤까지 이어집니다. 멀리 살거나 낮에는 시간 내기 어려운 하객을 배려하는 거죠. 이날 잔치엔 800명 이상의 하객이 다녀갔는데요. 신랑 신부는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시간을 쫓겨 신랑 신부와 얘기 나누기도 힘든 여느 결혼식 풍경과는 참 다르죠. 마을회관 옆에선 제주의 전통 윷놀이인 넋뚱배기가 한창인데요. 하객들도 잠깐 음식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잔치를 즐기다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일단은 축제 기분이 좀 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쁜데 애써 와갖고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라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제주의 독특한 결혼 풍습은 가문 잔치만이 아닙니다. 결혼식 당일 신랑 대철 씨가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흥분되고 떨립니다. 신부의 모습도 참 곱죠? 모든 신부가 그렇겠지만 예로부터 제주의 신부는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신부가 들어오면 그 옛날엔 보리밥 먹다가 그날은 잔치집 제삿날만 쌀밥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그 신부 들어오면 곰밥이라고 해서 손바닥 받으면 삶은 계란 반쪽에다가 쌀밥을 한 수씩 떠줘. 그 기억이 잊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육지에선 보통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예단을 보내지만 제주에선 그 반대입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 딸을 판다고 말하기도 하죠. 아들은 하면 며느리 데려오는 그 옛날식으로 데려오는 거고 딸은 남의 집에 보내버리니까 파는 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는 이제 아들 며느리 데려오려고 하면 돈을 줘요. 보통 지금은 1,500이라 해. 보통은 1,500. 조금 생각하면 2,000 이상. 예. 그리고 육지에서는 아무것도 안 주고 뭐 예식비 같은 것도 다 반반 부담해. 근데 제주도는 예식도 전부 다 남자 측에서 다 내는 거. 뱃일 나간 남자들을 대신해 농사며 살림을 도맡아 했던 제주 여성은 생활력이 강하기로 유명하죠. 신부를 우대하는 제주의 결혼 풍습은 한 집안의 소중한 자산인 여성을 데려오는 데 대한 성의 표시였습니다. 1704년에 쓰인 남한박물에도 이런 결혼 풍습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혼인날 사위될 사람이 가져온 음식의 양이 적으면 신부가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신랑이 신부 집에 충분한 대접을 해야 혼인이 성사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랑 측 가족이 여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전통적인 신부때 관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해석을 굳이 하자면. 대개 이제 섬지방, 특히 제주도가 독특한 역사에서 여성들의 권한이 크고 여성들이 굉장히 억척스럽고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그래서 뭐 그 물질이라고 뭐 바다에 들어가서 해녀들이 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바깥 그 중요한 농촌 노동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랑 측에서 그런 신부를 데리고 오면서 그런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신부 값은 적어도 20세기 초까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행해진 관습입니다. 일본의 민속사학자였던 무라야마 지준이 일제강점기에 쓴 조선사회 제도사엔 당시 신부값의 금액이 상당했고 돈이 없어 노동으로 신부값을 대신하는 예가 소개됐는데요. 결혼의 대가로 신부의 집에서 일해주는 남자 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있죠. 김유정의 봄봄 아닌가요? 맞아요. 봄봄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주인공인 나와 장래 배필인 점순이의 아버지 그리고 봉필 영감이 드자비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드자비를 하는 이유에는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점순이와 결혼하기 위해서 품삯을 받지 않고 머슴 노릇을 하는 대릴사위입니다. 나는 어서 빨리 점순이와 결혼을 하고 싶지만 나를 계속해서 머슴으로 부리고 싶은 봉필 영감은 점순이의 작은 키를 핑계로 이 결혼을 계속해서 미룹니다. 봄봄이 발표된 해가 1935년이니까 당시엔 대릴 사이가 적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이러한 사회에서 대릴 사이는 주로 자기 부모의 지원이나 자신의 힘으로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 가진 것뿐이라고는 노동력밖에 없는 하층 계층의 젊은이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들을 받아들였던 집안들은 주로 딸만 있거나 아들이 있어도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농촌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릴사위제는 경제적인 의존관계나 계약관계로 성립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계약이 불이행됐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930년대 신문에는 대릴사위가 되어 무보수로 일했다가 신부나 신부 집의 변심으로 발생한 고소사건이 심심찮게 등장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심각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80년이나 지났으니 그야말로 역사 속 얘기네요. 그렇죠.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요. 대리사위였던 임재은 할아버지도 정말 어렵게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세요. 네. 95세인 할아버지의 삶은 소설 봄봄의 주인공과 닮았습니다. 지금 부모 얼굴도 몰라요. 어려서, 그때만 해도 어려서 저 영등포 거기서 만년필장사라고 대학생인가 그래서 너 이런 데 있으면은 나쁜 사람 되니까는 여기서 이 아저씨하고 살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떨어진 거예요. 어려서. 그래서 떨어져서 여기서 그냥 살다가 이제 내 사위 해서 이제 이렇게 그냥 산 거지. 21살이었던 1941년 할아버지는 당시 14살이었던 할머니 집에 대릴사위가 됐습니다. 3년 후 결혼했고 자손도 번창해 행복한 가정을 이뤘죠. 언제 찍은 거 생각도 안 나네. 옛날에 찍은 거니까는. 하지만 대릴사위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결혼한 지 70년이 넘었지만 그때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조금 뒤집질 않고 그냥 사위를 미워라 하고 남의 집으로만 떠도니까 뭐 이가 많죠. 이가 많으니까 그때 세월에 문 밖에서 이를 뚝뚝 죽이면서는 어디서 거지 새끼를 데렸나 보다고 이도 많다고 그러고 처먹기도 한다고 그러고 아이고 어느 누구게다 그런 말을 할까. 왜 대일사를 데리고 사온 남의 시골을 갔다가 그렇게 천하게 그냥 그러는가 해서 내가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런 마음속으로야 어른들이 어렵고 무서우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콩도 볶아서 저 일강문 안에가 바깥사랑 문이 있는데 그를 못 뒤물고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 문을 열고 거기다 뒤물어 줬다고 내가 그락도 깨물어 먹으라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있어도 그래도 지금 영화체 하고 사는 거지요.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렇게 우리를 생큐. 지금과는 달리 애정보다는 조건과 필요에 의해 결혼했던 시대. 1743년 작품인 윌리엄 호가스의 결혼 계약은 근세 유럽의 정략 결혼을 그리고 있는데요. 부유한 상인과 몰락한 귀족의 결혼 거래. 정작 당사자들은 관심 없고 예비 신부는 오히려 다른 남자와 미러를 속삭이고 있죠. 이들에게 사랑은 감정의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They were the ones who said, no, it's much more important to marry off our kids to somebody who has a title or somebody who can provide a dowry. And of course, among the peasants, especially, it was still very important to marry someone who was a hard worker, who had maybe family with connections at court or adjoining land. And so love was secondary there too. There was too much of a working relationship. 17세기 프랑스 극작가 몰리에르는 당시 결혼 세태를 풍자하며 애정은 결혼의 열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인류학적으로 그 다우얼이라는 그 지참금이라는 것은 상류층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반대로 그 신부떼를 지급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서민들이나 일반적인 가정 또 하층민으로 갈수록 많아지고, 그 얘기는 하층민으로 가면 갈수록 결혼이라는 것은 여성을 데리고 오는, 노동력을 확보하는, 또 아이를 낳아주는 뭐 이런 개념, 실질적인 개념이 강하다면 상류층으로 가면 갈수록 두 집안의 어떤 신분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분적인 과실을 의미하는 그런 독특한 의미들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사회적 환경에 의해 이루어지던 결혼이 당사자들의 선택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Well, I think young people have always wanted to marry for love, and you've had love stories through the ages, but they were often frustrated. So it's not so much what sparked the desire to marry for love, but what made it possible to marry for love. 18세기는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대중은 불합리한 제도와 구습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산업혁명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며 결혼의 가치관에도 혁명이 일어났죠.
As the Industrial Revolution began, both men and women began to move off the farm and into factory work. They came home with money that's movable, divisible property. They no longer had to marry the boy next door in order to preserve their property. They no longer used marriage as a political device to make friends with their enemies. They didn't need marriage as a social device in order to get into certain clans and certain friendship connections. They could marry for love again. And so we are going back to the way we did it for millions of years, marrying for love. 19세기 후반 등장한 신여성도 결혼혁명에 한몫했습니다. 미국의 개혁주의자 울스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며 사랑 없는 강제 결혼을 거부했죠. 서양화가 나혜석의 결혼도 파격적이었는데요. 부모의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보고 자란 나혜석은 1920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 전력이 있는 김우영과 결혼했죠. 18세기 이후 인류는 사랑에 기초한 결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200년이 지난 지금 결혼은 변화를 넘어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결혼은 조금 뜬구름 같은 느낌? 결혼할 때 아마 많이 만족감은 없을 것 같아요. 저게 얼마나 있어 당신? 천국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하는 친구. 결혼해가고 살면은 그렇게 좋은 것이요. 이게